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저 이렇게 얼굴 나온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접니다 이게.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수능 국어 관련해서 제가 어머님들이랑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요거를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한번 좀 보면 첫 페이지. 네. 수능 국어가 보통 글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강사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수능 국어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 강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죠?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저는 약간 요거를 해설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해설 퍼포먼스를 이렇게 펼치고 그 퍼포먼스 중간중간에 지문을 되게 친절하고 좀 상세하게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내용이었단다. 이런 지문은 이런 배경 지식이랑 연관된단다 라고 하는 거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 푼 다음에 두 번째로 읽는 거다 보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한 3시간 반 동안 끄덕끄덕하고 행복 독해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도 한 번 푼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서 되게 잘 정리된 어떤 구조도도 해설에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뭐 지문 분석도 되게 잘 돼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또 끄덕끄덕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다음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라는 식으로 이 정도만 하고 약간 사후적으로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강의 이런 것들이 뭔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시험이라면야 뭔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수능 국어의 어떤 공부 방법으로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가령 사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뭔가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고 상세하게 지문 해설을 해주는 방식이 강의 방식이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 국어는 생판 처음 보는 지문들을 시간 압박 하에서 이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탐처럼 공부해서는 절대 국어 성적이 오를 수가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면 제가 정의하는 수능 국어는 시간 압박 하에서의 어떤 글읽기 능력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냥 글읽기 능력 테스트랑 시간 압박이 가해졌을 때의 글읽기 능력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지적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 밑에 제가 한번 써놨는데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공감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엄청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수능 국어는 일종의 진흙탕 싸움이다. 이게 80분 동안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글자가 다 튕겨 나오는 경험들도 이겨내야 되고 중간에 지문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 당혹감도 뭔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고 좋은 싸움이 아니라 엄청 더티하고 진흙탕 싸움이다. 너네들은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풀 때는 내가 익숙했던 배경 지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쁘게 필기했던 것도 참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점수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사후적인 독해력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 걸로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런 비효율들이 매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그 사탐이나 과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오를수록 실력이 좀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누적이 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수능 국어는 재수생들, 삼수생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도로함이 타버리고 유독 국어만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수능 국어 자체가 단순히 어떤 독해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시간 압박 하에서의 글읽기 능력 테스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 국어 커리큘럼이 뭔가 돈값하는 사교육 커리큘럼이 되려면 이 시간 압박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든지 티칭을 하지 않는 이상 너무 좀 비효율적인 어떤 준비 과정이 될 것 같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일단 첫 번째 문제 의식이에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그럼 쌤 도대체 시간 압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일단 지문 독해를 좀 제 시간 안에 끝내야죠. 자, 요거를 산모 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새로 보는 난생 처음 보는 지문들을 모든 정보들을 다 동일한 강도로 처리해 가지고 제 시간 안에 절대 독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문 독해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제가 한 세 번째 줄에 써놨는데
공감되나 보세요. 독해의 강약이 좀 조절이 돼야 돼요. 어느 부분에 좀 힘을 주어서 읽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그냥 좀 글라이딩 하듯이 좀 힘을 빼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완급 조절들이 반드시 좀 돼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럼 독해의 강약의 조절 기준은 무엇일까?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강약 조절의 기준은 제가 써놨어요.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반드시 선지화시키는 문장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기관인 평가원들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을 말하죠. 그래서 엄밀한 학문적 트레이닝을 받은 교수님들이 유독 좋아해서 야 이거는 좀 문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문장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강하게 읽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약하게 읽는 그런 완급 조절을 해줘야지 비로소 한 10분 내에 제대로 된 지문 독해가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반드시 선지화시키는 문장 패턴들, 요게 일단 기준이 돼야 되고, 근데 사실 예전부터 대치동 강사님들이 요 선지화시키는 문장 패턴들에 대해서 나름의 시도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본인들이 뽑아놓은 문장 패턴들이 좀 부정확한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밑에다가 좀 써놨는데 하단부 한번 보세요. 기본과정 타 교재 목차에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비단 한 강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절대 다수의 대치동 사교육 커리큘럼에서 지문들을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1부는 이제 과학기술, 그래서 과학지문, 기술지문, 그 다음에 사회 영역에 이제 법이랑 경제가 속하고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그 주제 써놓은 것들이 되게 유명했던 어려운 기출 지문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분들께서는 이 지문들을 과학기술 영역 이렇게 흩뿌려 놓고 그 다음에 법과 경제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 5가지 지문들이 주제는 다르지만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 문장 패턴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다 한 통 속으로 묶이는 지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테마사, 양성인대 음성 판정, 뭐 유죄인대 무죄 요런 게 출제기관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어떤 문장 패턴의 한 사례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다 묶어가지고 요 5지문들을 함께 학습하는 방식을 좀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출제기관들이 정확하게 선호하는 문장 패턴들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뭔가 효과적인 독해를 완급 조절을 하면서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좀 시간 관리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살짝 오른쪽에 상단부에도 독서편 목차 예시 이런 식으로 써놨고 문학편 목차 예시도 써놨는데, 왼쪽 보면 이제 과학적 추론, 요것도 테마 1, 2, 3, 4, 5, 6 다 출제기관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장의 유형들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주차에 하나씩 그 테마 1에 해당하는 어떤 지문들 묶어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전 운문 밑에 테마 1번 보면은 제가 대꾸와 서리로 구성된 언어 퍼즐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이것도 고전 시가와 관련해서 고전 시를 좀 출제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이 유독 좋아하는 어떤 문장 패턴들을 이렇게 써놓은 건데, 우리가 고전 시가 대부분 강의가 이루어질 때 단어 쪽에 좀 치중을 하잖아요. 어려운 한자어들 학습하는 방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출제기관이 조금 더 중요시하는 어떤 요소는 단어들이 아니라 대꾸와 서리법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서술어 구간들이 출제기관이 더 주목하는 어떤 문장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 되려면은 단어 자체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쪽에서는 살짝 힘을 풀고 대꾸법과 서리법이 나오는 서술어 구간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독해가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의 어떤 목차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 독해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해봤고, 자, 한 페이지 좀 넘겨보면은 지문 독해가 끝난 다음에는 요 문제풀이 시간 단축 요 절차가 좀 필요한데, 지문 독해 시간 단축은 가령 3모 정도까지 3개월에 걸쳐서 아이들한테 좀 내면화를 시키고, 두 번째 요 문제풀이 시간 단축을 하는 어떤 전략은 4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좀 내면화가 돼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4월에서 6월까지의 커리큘럼 동안은 그 지문 독해의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은 그거대로 병행을 하면서 문제풀이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어떤 스킬들이라든지 전략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도대체 문제풀이 시간은 어떻게 단축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선지 판단 과정의 효율화 이렇게 좀 제가 써놨어요. 밑에 한번 보면 많은 학생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객관식 선지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OX를 가려내야 된다는 약간의 어떤 순진한 강박에 좀 휩싸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상상 모의고사에서 오랫동안 좀 출제 경험이 있는데 출제자 입장에서 모든 선지를 다 동등한 강도로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거든요. 가령 한 5개를 채워야 되니까 3개 정도는 되게 열심히 만들고 아주 치밀하게 선지 빌드업이 돼요. 근데 한 2개 정도 남게 되면은 사실상 하나만한 선지들이 되게 약한 주장을 하는 선지들로 채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데이터들을 보면은 모든 선지가 다 치밀하게 제작이 된 게 아니라 뭔가 허술하게 사실상 5개 채우려고 급조된 그런 선지들도 심지어 평가원 기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부터 2, 3, 4, 5번 차례대로 보면서 이 OX를 다 가려내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뭔가 정답 선지에 더 가까울 정답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선지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선지 진입 순서들을 조정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훨씬 더 문제풀이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이죠? 가령 3번의 이 문구 보세요.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치고, 그거랑 4번 선지의 노란색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머님들.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게 더 강한 주장처럼 보여요? 4번 선지가 훨씬 더 강한 주장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을과 병이 모두 그냥 대충 채무를 진다라고 일반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을과 병이 모두 책임을 지는 거는 맞는데 그 책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둘 다 진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지가 빌드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훨씬 더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많은 거죠.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이 을과 병 둘 중에 한 명만 채무 불이행을 안 지게 되면은 이 선지는 바로 틀려버리는 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지 안에서도 뭔가 강약 조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마치 지문에서만큼이나. 그래서 우리들은 요것들을, 그러니까 평가원이 지문을 빌드업하는 방식들을 좀 역이용해서 뭔가 정답일 확률이 높은 선지들 위주로 직접 빨리 찾아가는 그런 스킬들을 조금 훈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오래 한다기보다는 한 8주 정도 압축적으로 좀 진행하는 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지문 독해 시간을 독해의 강약 조절하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을 선지의 강약을 좀 조절해서 하는 거, 요거를 병행해야지만 비로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고, 일단 점수가 만족하기를 떠나서 제 시간 안에 푸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해 강약 조절이라든지 선지의 강약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당장 3월 모의고사를 볼 때부터 아이들이 제 시간 안에 지문 독파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한 지문이나 2지문 다 그냥 남겨놓고 시험을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교정이 안 되면 6평까지 이런 식으로 다 못 읽고 문제 다 처리 못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 자기 효능감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당장 7월, 8월부터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연에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만큼은 이런 식으로 지문의 독해 강약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선지 판단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 이게 숨 쉬듯이 습관화되도록 구체적으로 좀 트레이닝이 돼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장 더 넘겨보면은 이게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수 있는데 학생들 공부 일정과 관련해서 7, 8월에는 이거 반드시 EBS 심화를 좀 해야 돼요. EBS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냐 관련해서 막 말들이 엄청 많죠.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 한두 달 전에 그냥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7, 8월에 EBS 수특 수완 지문들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선별은 하기는 해야겠지만 커버가 돼야 돼요.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7, 8월 안에 EBS 그 컨텐츠 커버가 안 되기 시작하면 9월 넘어가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주변에서 EBS 연계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굳이 볼 필요 없겠다, 그냥 기출 분석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써놨듯이 반강제적으로 EBS 무용론자들을 다들 자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9월에도 내가 열심히 EBS를 할 거라는 식으로 믿지 말고 7월, 8월 안에는 반드시 EBS 수특, 수완 지문들을 좀 커버한다. 이런 마인드를 좀 학습을 해줘야 되고, 다만 EBS 수특, 수완 지문들을 푸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될 게 요 심화 지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해에 EBS 수특이라든지 수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올해 EBS가 주목하고 있는 비문학 배경 지식은 무엇인가, 혹은 문학적인 어떤 스타일들은 무엇인가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심화 기출, 요거를 같이 좀 커버를 해주는 게 여름방학 때 반드시 끝내 놓아야 되는 어떤 작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면은 풀세트 모의고사 나오는데, 9월부터는 여러분들 풀세트 모의고사만을 돌려도 충분해요. 보통 파이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막 쏟아지고, 파이널 자료들이 많을수록 왠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어떤 착시감들을 강사분들께서 주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과목도 아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로 갈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자료 양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막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적되는 배경 지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과정들은 자료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항상 진행돼야 되고, 그럼 어떤 자료만을 남겨둬야 되냐? 요 풀세트 모의고사들을 정말 많이 좀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감도 좋고 상상도 좋고 바탕한수 다 괜찮아요. 그래서 풀세트 모의고사 80분 동안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하나 당부해야 될 거는, 보통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이거를 다 예쁘게 좀 지문 분석을 한 다음에 야, 이 부분 좀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후적인 오답 정리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한 오답 정리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종류의 지문에서 계속 시간이 적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선지들을 남겨놓고 내가 어떤 종류의 이상한 고민들을 했는지, 내가 한 지문에 꽂혀서 시간이 지금 지체되는 바람에 다음 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시간 운영과 관련된 그런 오답 정리들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잘 봤어야 돼, 이 지문은 사실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분석하는 거는 어차피 그런 내용 안 나올 거니까 의미가 없고, 뭔가 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내가 왜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손절하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 지문으로 못 넘어갔을까, 내가 조금 더 과감하게 두 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지적인 편향이라든지 어떤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찾아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교정하는 과정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실시간 모의고사, 요 풀세트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10개월의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아직 3월까지 한 달 남았죠. 3모까지는 지문 독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서 독해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기준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때 기준은 평가원이 유독 선호하는 문장 패턴들을 각 영역별로 좀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3모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6평 이르기 전까지는 선지 판단에서 내가 나이브하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지 판단을 뭔가 강약 조절해서 먼저 정답 선지에 가까운 걸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 그게 추가적으로 6모까지는 좀 탑재가 돼야 되고, 자 7, 8월에는 뭐를 하라고 했죠? EBS 플러스 연계된 어떤 심화 과정을 커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료들을 다 털어내고 풀세트 모의고사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파이널이 되게 라이트하고 경량감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5페이지나 6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 교재 라인업이라든지 수강 후기 이런 것들 적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맨 마지막 요 겉껍데기 보면은 제 시간표라든지 연락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